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교양대학의 이지선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삶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면서 남긴 흔적들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는 자신의 디지털 삶은 안전하십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이 순서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 디지털 발자국 이슈를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의 디지털 삶을 성찰을 해보고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래일을 결합하면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처럼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면 마치 발자국 같은 흔적들이 남는다, 이용 흔적들이 남는다. 이걸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온라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에 쿠키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는데 그것은 디지털 발자국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나의 콘텐츠들, 뭐 사진들, 일상 사진들 이런 것들도 다 발자국이 되고요. 이게 이제 발자국이라고 또 특정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타인이 나의 디지털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얘가 어디로 갔고 뭘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자국이 남는 디지털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서비스를 가입을 한다든지 뭔가 구매나 결제, 금융생활을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정보를 이해하고 생산하고 공유하는 많은 디지털 활동들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발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저의 어제 하루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디지털 발자국을 남겼는지 이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왼쪽 위에 봐주시면 전 아침에 카카오톡을 확인을 했고 출근하면서 뉴스를 검색을 했고 메일을 다 확인하고 답장을 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미니 회의도 했고 친구들 소셜미디어도 들어갔고 정보도 검색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웹툰 같은 것도 보고 이 내가 남긴 발자국들은 결국은 저에 대한 개인정보, 그 다음에 쇼핑 패턴, 취향, 뭐 공적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이 이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요. 관련된 갈등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 지인들에게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흑역사가 노출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싸이월드에 눈물 셀카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놀림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제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나의 과거가 타인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제 점점 심각한 문제 사례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이건 어떤 어머니가 올린 글이에요. 고등학생 딸이 소셜미디어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 사생활을 모두 공개를 하고 있더라.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요. 요즘 학생들이 자신의 사소한 일상 또 좀 민감하고 민망한 일상까지도 이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됐을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어린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성인들도 뭐 대학생들도 자신의 어떤 지금의 SNS 활동들, 내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했던 소셜미디어 활동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제 지원하는 회사에서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 SNS 활동을 검색하기도 하는데요.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들 중에 많은 수가 지원자의 SNS 내용 등을 채용 결정에 참고한다고 답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역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의 소셜미디어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제 범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최근에 2020년이죠. 2020년에 트위터가 해킹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정말 유명인사들 뭐 오바마 전 대통령들부터 시작해서 뭐 빌 게이츠, 뭐 카니에 웨스트 같은 그런 유명인들의 트위터가 해킹이 됐는데 이게 해커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뭘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해킹을 했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미 개인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각종 개인 정보들을 다운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걸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뭐 소셜미디어 계정이 한번 해킹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걸 누가 했는지 이걸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점이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심각한 범죄 사례인데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외모나 이치 같은 좀 개인정보들이 알려져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올린 사진에 내가 뭐 여기 광화문이다 이렇게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보고 여기 광화문이네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자신의 집 주변을 특정을 한다든지 직장을 특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개인의 일상을 침범을 해오고 스토킹을 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문제는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학생들이 그럼 소셜미디어 활동을 안 해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또 이제 이게 큰 문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셜미디어는 하지 않는데 디지털 공간에서 구매 활동을 하기는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사실은 뭐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뭐 추천 영상이 뜬다든지 또 나에게 적합한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사실상 일상에서 디지털이 없이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의 뭐 11원가라든지 쿠팡과 같은 마켓 체인이 있는데 그 마켓 체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고생한테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왜 내 딸한테 임산부에게 보낼 용품을 보내냐고 항의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 여고생이 임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있던 딸의 임신 사실을 이제 타겟이 먼저 파악을 하고 마케팅에 활용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미 타겟은 아주 많은 수의 고객의 가입 정보, 구매 이력, 검색 이력 되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임신 중인 고객 또 특정한 어떤 고객층이 어떤 구매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색이 끝난 거예요. 그 패턴화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에 들어오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에게 마케팅 정보를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물건 구매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를 또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활동을 아예 안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편리한 생활 그런 지원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정보들이 타인에게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니퍼 골백이라는 학자의 사례예요. 그 학자가 얘기한 강연에서는 페이스북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 일어났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 관한 행동 패턴, 선호도, 인구적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정한 사람들의 패턴과 상관관계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정치적인 성향, 뭐 성격 점수, 성별, 성적 성향, 뭐 종교, 나이, 지능과 같은 굉장히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들, 내가 노출하기 원하지 않는 정보들, 그리고 나도 심지어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고 관계가 두터운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을 고용하는 회사에 보고서를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제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느껴진다라고 이제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소름이 좀 돋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정치 정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그 정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정 정당을 좋아한다라고 특정이 되었다. 뭐
뭐 이거면은 사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한 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지향성 같은 걸 드러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유사한 패턴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이런 것이니까 이 사람도 이런 성향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완전 맞아 떨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게 예측 능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될수록 예측 능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니퍼 골백이라는 학자는 내가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해도 통제권이 아예 없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로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보호하려면 소통의 자유를 아주 많이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고 또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나 활발한 소통 같은 걸 막음으로써 어떤 창의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개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괄적인 규제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지만 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고 뭐 이런 쟁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하면서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연구자 그리고 개인 그리고 정치 공동체가 해야 할 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인 연구자 아까 그 제니퍼 월백과 같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미디어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처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하고 개인이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나에게 이제 나에 대한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니퍼 골백이 말하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지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을 또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나의 디지털 활동이 내 현재, 미래,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소셜미디어 세계를 생각을 해보면 싸이월드 예전에는 사진을 올릴 때 타인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모르는 타인의 사진도 아무 생각 없이 올리고 촬영해서 올리고 뭐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초상권 침해다, 개인에 대한 침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렇듯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업로드하는 정보들이 내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디지털 삶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디지털 흔적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람들이 뭐 아주 심층적이고 고도의 기술적 지원 문제까지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감하고 지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정치 공동체도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 이제 디지털 공간에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났는지 이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들의 중요성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디지털 흔적들을 돌아보고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